2025년 가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그 무대 위에서 한국은 단순한 회담 장소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미래의 중심지로 떠올랐죠. 인공지능과 전통의학이 결합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혁신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장 복도 어딘가에서 한 미국 여성이 휠체어에 앉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교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절박한 어머니였죠. 오늘은 그 어머니와 딸이 한국에서 경험한 의학을 넘어선 인간의 기적,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크로포드입니다. 미국인이고요. 미국 대통령실에서 외교보좌관으로 1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정상회담을 조율했고 국제위기 상황을 관리해왔어요.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회의실이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올리비아. 20살의 그 아이는 엘리자베스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였어요. 10살 때부터 시작된 병, 복합신경통 증후군. 의학계에서는 불에 타는 통증의 병이라 부르는 이 질환은 환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설명하는 통증이 마치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올리비아도 그랬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 아이의 몸은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는 여자였지만 내 딸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력했어요. 완벽하게 무력했죠.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들, 통증 관리 전문가들,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모두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리비아는 하루에 8알의 진통제를 삼켰어요.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2알. 그 약들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견딜만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죠. 10분을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든 몸이었어요. 학교는 포기한 지 오래였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16살 생일날 올리비아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게 더 편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은 그 아이 몸의 절반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해서 허리를 타고 올라가 어깨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불길이 천천히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몰랐습니다. 올리비아는 밤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가느다란 신음소리, 이불을 움켜쥐는 소리, 베개를 뒤척이는 소리. 엘리자베스는 대통령의 일정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제 딸의 통증 스케줄은 관리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 브리핑 파일, 그리고 올리비아의 약병. 어떤 날은 약병을 먼저 보고 어떤 날은 브리핑 파일을 먼저 봤어요. 하지만 결국 엘리자베스의 하루는 언제나 올리비아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올리비아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희망은 통증보다 먼저 사라졌어요. 처음 몇 년은 엘리자베스도 올리비아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거라고, 더 나은 약이 개발될 거라고, 언젠가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조금씩 깎여나갔어요. 마치 바위가 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올리비아가 15살이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곧 나아질 거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걸.
17살이 되었을 때 올리비아는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자신은 아직 걸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통증이 그 아이를 점점 더 깊이 끌어당겼고 결국 올리비아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사무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30분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강한 엘리자베스, 냉철한 외교관, 대통령의 오른팔.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는 그냥 무너진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안보회의가 끝난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엘리자베스를 불렀습니다. 경주 정상회의 준비 책임자로 그녀가 가게 됐다는 거였어요. 경주, 한국, 신라의 고도. 엘리자베스는 순간 멍했어요. 한국은 그녀에게 그저 업무 지시서 위의 한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경주.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 같은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선 업문 작성, 양국 간 협력 의제 조율, 그리고 대통령 수행.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워싱턴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주로.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올리비아를 두고 갈 수 없다고. 그 아이를 일주일이나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너무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아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일주일 정도라고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돌려 엘리자베스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물었어요. 자신도 함께 가도 되겠냐고요. 엘리자베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지난 5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외에는요. 긴 비행, 낯선 나라 시차 적응. 그 모든 게 그 아이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을 텐데 그런데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올리비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치료가 아니었어요. 희망도 아니었죠. 그 아이는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통증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올리비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조심스럽게 올리비아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올리비아는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구름이 흘러갔어요.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혹시 올리비아에게 너무 무리를 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여행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꿔줄지도 모른다고.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치유일 수도 위로일 수도 아니면 그저 잠깐의 평화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절망의 끝이라도 기적이 기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섰을 때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다는 묘한 예감이었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고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낯선 땅, 낯선 나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자베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이곳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맑고 차분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무언가 부드러웠습니다. 올리비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올리비아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조용하다고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조용하다. 그래요, 정말 조용했어요. 소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평화로운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 전체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요. 공항을 빠져나와 경주행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엘리자베스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초록의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고 멀리 산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고 논밭 사이로 좁은 길들이 이어졌어요. 올리비아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올리비아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게 언제였던가요? 2년 전? 아니,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었었거든요. 통증이 모든 걸 집어삼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올리비아는 창밖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풍경은 아프지 않게 느껴진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풍경.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올리비아는 처음으로 통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경이로움이나 평화로움이나 아니면 단순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요. 그 아이의 미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 온 게 잘한 일이라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역 앞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측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중한 인사들, 서류 교환, 일정 브리핑. 엘리자베스에게는 익숙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측 의전관들의 눈빛이 올리비아에게 머물렀거든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배려였습니다. 한 젊은 의전관이 다가와 올리비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 의전관은 미소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눈빛만 남기고요. 호텔은 경주 시내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양식과 현대적인 건축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1000년도 넘은 옛 천문대가 저녁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창가로 다가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짐을 풀면서 그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올리비아의 어깨가 예전보다 덜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도착 첫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회담 준비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 회의, 공동 성명 초안 검토, 안전 브리핑.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엘리자베스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문서를 수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올리비아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을 그 아이가 괜찮을까? 통증은 없을까? 약은 제때 먹었을까?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방문을 열자 올리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들어서자 올리비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좀 나았다고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수석 의전관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이동하실 때 따님의 표정을 봤다고요. 통증을 참는 얼굴을 알아봤다고요. 그의 누나도 비슷한 병을 앓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주 첨단 한방의료연합센터라는 곳을 추천했어요. 한의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국립보건원과 공과대학을 합친 듯한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통증 재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요.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인공지능과 침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요. 첨단 기술과 전통의학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을까? 그건 마치 석기시대 도구와 우주선을 함께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의정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정중하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올리비아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급히 다가가 올리비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약을 꺼냈어요. 진통제 2알을 올리비아의 입에 넣어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약이 듣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30분, 아니 1시간은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올리비아는 겨우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신음소리를 냈어요. 엘리자베스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경주의 밤이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올리비아를 고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외교관이 아니라 엄마로 돌아왔어요. 논리도 이성도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고통을 멈춰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울음소리가 호텔 방을 채웠어요. 통증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올리비아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더 줄 수도 없었어요. 이미 최대 용량을 복용한 상태였거든요. 더 주면 위험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반복했어요. 제발 제발 멈춰달라고요. 해가 떴습니다. 올리비아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진정됐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걸요. 몇 시간 후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요. 엘리자베스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어제 만났던 한국 측 의정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병원, 그곳에 지금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의정관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에 차를 보내겠다고요. 1시간 후 호텔 앞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올랐어요. 경주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산기슭 아래 유리와 나무가 어우러진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었어요. 건물 앞 표지판에는 경주 메디컬 한방테크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와 함께 내렸어요. 건물의 문이 열리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향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벽면에는 나무 패널이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은 간호사가 그들을 보더니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예약하고 오셨냐고 물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의전관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요. 몇 분 후 복도 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녀가 엘리자베스와 올리비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은 홍 원장이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경험과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홍 원장은 통역 없이도 엘리자베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오래 아팠다는 걸 안다고요. 한마디에 엘리자베스의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 아이의 자세, 표정, 눈빛, 모든 것에서 오랜 통증의 흔적이 보였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이라고요. 홍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21번째 해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맥을 짚는 거였어요. 눈을 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홍 원장의 손가락이 올리비아의 손목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읽어내는 것처럼요. 30초쯤 지났을까요? 홍 원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증의 근원이 신경이 아니라고요. 몸이 아니라 영혼이 얼어붙은 거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혼이 얼어붙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홍 원장은 그들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대나무 잎이 살랑거렸어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침대에 누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올리비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의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홍 원장은 작은 나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느다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침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침들을 보며 긴장했어요. 올리비아의 몸은 이미 통증으로 가득한데 침을 놓으면 더 아프지 않을까요? 하지만 홍 원장의 손놀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벽면에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홍 원장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신경신호를 분석해서 침자리를 찾아준다고요. 전통 한의학의 경혈 이론과 현대 신경과학을 결합한 시스템이라고요. 엘리자베스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올리비아의 신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붉은색 파형들이 통증을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오른쪽 다리, 허리, 어깨 부분이 특히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홍 원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요. 첫 번째 침이 올리비아의 손등에 들어갔습니다. 올리비아가 움찔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올리비아는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 침이 손목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 안쪽에요. 홍 원장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침들이 하나씩 올리비아의 몸에 놓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니터를 보았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파형들이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었어요. 주황색으로 그리고 천천히 노란색으로요. 홍 원장은 계속해서 침을 놓았습니다. 무릎 옆, 종아리, 발목. 모두 15개의 침이 올리비아의 몸에 놓였어요. 홍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올리비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유도했습니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라고요. 올리비아는 홍 원장의 말을 따랐어요. 처음엔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깊이 숨쉬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호흡이 고르게 되기 시작했어요. 홍 원장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몸에 힘을 빼라고 통증을 밀어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라고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통증을 밀어내지 말라니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그 말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어요. 붉은색이었던 파형들이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변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마의 주름도 펴졌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습관도 멈췄어요. 올리비아는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게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평화로운 올리비아. 고통 없는 올리비아.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 홍 원장은 천천히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요. 올리비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홍 원장이 마지막 침을 뺐을 때 올리비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아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안 아프다는 말. 그 단순한 세 글자가 엘리자베스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다시 세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올리비아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올리비아는 엘리자베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통증이 없는 미소. 그 미소는 엘리자베스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홍 원장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통증은 다시 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계속 치료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통증이 아니라 평화를 기억하는 법을요. 엘리자베스는 홍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30분 만에 해낸 거냐고요. 하지만 홍 원장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고요. 기술이 몸을 읽고 사람의 손이 마음을 녹이는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찾아낸 최적의 지점에 침을 놓고 그 침이 신경의 흐름을 바꾸고 동시에 따뜻한 손길과 말이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요.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거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첨단 기술도 아니고 전통 의학도 아니었어요. 둘의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 원장이라는 한 사람의 손과 마음이요. 올리비아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휠체어를 가져오려 했지만 올리비아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올리비아는 스스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엘리자베스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올리비아가 일어섰어요. 휠체어 없이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리지도 않았어요. 올리비아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올리비아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홍 원장이 엘리자베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두려움, 절망, 무력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홍 원장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게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한참 후에야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어요. 홍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와야 하냐고요. 홍 원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오면 좋겠다고요.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겠다고요. 회의가 있어도 일정이 빡빡해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겠다고요. 올리비아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걸어서 엘리자베스에게 왔어요. 엘리자베스는 딸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올리비아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홍 원장은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에 통증이 다시 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치료를 받으면 더 나아질 거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믿는 거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믿겠다고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잘 견뎌냈다고 용감했다고 내일도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올리비아는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다고요. 병원을 나서는 길 엘리자베스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침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물 옆에 작은 정원, 돌로 만든 오솔길,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차에 오르기 전 엘리자베스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홍 원장이 건물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웃음이 터졌어요. 올리비아가 배고프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요? 통증 때문에 식욕을 잃은 지 오래였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냐고요? 기사는 미소 지으며 한식당 하나를 추천했어요. 경주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요. 엘리자베스는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점심 올리비아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홍 원장의 말이 맞았어요. 통증이 다시 왔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올리비아는 신음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참을 만하다고요.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안도했습니다. 참을 만한 통증. 그건 올리비아에게 있어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올리비아의 통증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새벽녘 올리비아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엘리자베스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올리비아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호텔로 달려갔어요. 올리비아는 침대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트레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빵을 먹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고개를 들어 엘리자베스를 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냐고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요. 두 번째 치료는 첫 번째보다 수월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홍 원장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홍 원장은 어제와 같은 순서로 침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위에도 침을 더했습니다. 어깨와 목 부분이었어요. 모니터의 파형을 보며 홍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통증을 악화시킨다고요. 긴장을 풀어주면 전체적인 통증이 줄어든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치료가 끝나고 올리비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요. 진료실에서 복도까지 걸어갔어요. 홍 원장이 그 옆을 천천히 걸으며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올리비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간 올리비아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으로 경주의 산이 보였어요.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작게 말했어요. 아름답다고요. 그 말을 듣고 엘리자베스는 깨달았습니다. 올리비아가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통증 너머의 세상을요. 사흘째 되는 날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났어요. 휠체어 없이요. 화장실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병원에 가는 길 올리비아는 차창 밖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은 뭐냐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냐고요. 기사가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저건 천년 된 사찰이고 저 나무는 은행나무라고요. 올리비아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년이나 됐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엘리자베스는 딸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게 얼마나 오래전에 사라진 건지 몰랐거든요. 홍 원장과 올리비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치료 시간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섰어요. 홍 원장은 올리비아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경주의 역사, 신라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요. 올리비아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아프기 전의 꿈들에 대해서요. 홍 원장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해줬습니다. 그게 올리비아에게는 약만큼이나 중요한 치유였어요. 나흘째 되는 날 엘리자베스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올리비아 혼자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걱정했지만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결국 한국 측 의전팀이 올리비아를 병원까지 모셔다 주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올리비아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엄마, 치료 잘 받았어. 홍 원장님이랑 점심 먹고 있어. 걱정 마. 그 짧은 문자를 보며 엘리자베스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뿌듯했어요. 올리비아가 독립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올리비아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역사에 관한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놀라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요? 올리비아가 대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홍 원장님이 이야기해 준 것들이 궁금해서라고요. 엘리자베스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올리비아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보고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올리비아는 홍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원 정원을 걸어도 되겠냐고요. 홍 원장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엘리자베스와 올리비아는 함께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돌로 만든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요. 올리비아는 가끔 멈춰서서 꽃들을 바라봤어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예쁘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았거든요. 통증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고통만 보이죠. 하지만 올리비아는 이제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몸 상태가요? 올리비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전히 아프긴 한데 다르다고요. 예전에는 통증이 자신의 전부였다고, 통증이 곧 자신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통증이 있어도 자신은 따로 있는 것 같다고요. 통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한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깊은 말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자신을 되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통증에게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었어요. 엿새째 되는 날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경주에 모였어요.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회의를 보조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올리비아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병원에 있겠구나. 치료를 받고 있겠구나. 점심시간 엘리자베스는 잠깐 자리를 비워 올리비아에게 전화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오늘은 걷는 연습을 더 했다고, 병원에서 호텔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엘리자베스는 놀랐어요. 병원에서 호텔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해보고 싶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때 엘리자베스가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가가자 올리비아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서 엄마에게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천천히 쉬면서 왔지만 해냈다고요. 엘리자베스는 딸을 안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딸이 걸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었어요.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마지막 치료 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일정을 조정해서 올리비아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홍 원장은 그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요. 올리비아는 자신 있게 치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치료는 이전보다 짧았어요. 이제는 유지와 안정화가 목적이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홍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가도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요. 스트레칭, 명상,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올리비아가 홍 원장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어요. 홍 원장은 잠시 놀랐지만 곧 올리비아를 안아줬습니다. 올리비아가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새로운 삶을 준 것 같다고요. 홍 원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와줬을 뿐이고 진짜 노력은 올리비아가 한 거라고요. 올리비아의 용기와 믿음이 이뤄낸 거라고요. 그 말에 올리비아는 울먹였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올리비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직접 접은 거였어요. 홍 원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사이자 친구라고요. 홍 원장은 그 종이약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올리비아의 미소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전해졌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엘리자베스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홍 원장이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홍 원장을, 이 병원을, 한국을 잊지 않겠다고요. 차에 오르며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고 싶다고요. 한국에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꼭 다시 오자고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